2010년 11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최첨단 보안시설로 무장한 신축 아파트, 곳곳에 설치된 CCTV, 그리고 철저한 출입 통제 시스템. 하지만 그 모든 보안망을 뚫고 나타난 살인범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아직도 잡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이 불가해한 미스터리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누워서 들어주세요. 하지만 너무 깊이 빠져들지는 마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잠을 설칠 수도 있으니까요. 진저브의 새로운 보금자리. 2009년 12월 30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브의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었습니다. 진접 신도 브레뉴 아파트. 총 10개 동 538세대로 이루어진 이 대규모 단지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보안시설을 자랑했죠. 진저브은 인구 10만 명에 육박하는 큰 읍이었고, 이곳에 새롭게 들어선 S아파트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그러나 교통이 편리하고 조망권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고, 그 중에는 74세의 박모 씨와 69세의 이모 씨 부부도 있었습니다. 노부부의 새로운 시작. 박 씨 부부는 어동 14층에 입주했습니다. 로열층이라 불리는 이 높은 층에서는 멀리까지 시원하게 뻗어있는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죠.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경제적 걱정이 없었고, 그렇기에 더욱 여유롭고 자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남편 박 씨는 골프를 즐겼고, 아내 이 씨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파트 근처 노인회관에서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죠. 이들에게 S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였던 거죠. 완벽해 보이는 보안 시스템. 그런데 이 S아파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보안시설이었습니다. 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최첨단 보안시설을 자랑하며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장한다고 약속했었죠. 실제로 그 보안 시스템은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려면 지하주차장의 차단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없어서 걸어서 왔다고 하더라도 각 동의 입구에는 1차 보안장치가 있었죠. 입주민들에게는 출입카드가 지급되어 있었고, 이 카드를 도어록에 대면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카드가 없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특정 세대를 호출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했죠. 그리고 1층 현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는 시스템이었죠. 여기까지 통과했다고 해도 각 층으로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이용해야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도 당연히 CCTV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세대 현관문에는 최신식 비디오폰인 삼성바하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자동으로 방문자의 모습이 촬영되는 시스템이었죠. 심지어 이 월패드는 아파트 단지의 메인 서버와 연동되어 있어서 비상시에는 경비실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벽 같은 보안시설.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2010년 11월 17일 그날 아침. 2010년 11월 17일 수요일.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 씨는 골프 약속이 있었죠. 새벽 5시경, 아직 어둠이 채 꺾이지 않은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도 골프장까지 거리가 있었을 테니 일찍 출발한 것 같네요. 아내 씨는 남편을 배웅한 후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죠. 오늘도 노인회관에 갈 계획이었거든요. 오전 8시? 서울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씨는 그 지인과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사였던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지자 이 씨는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노인회관에 가야 해서 전화 끊을게. 그때가 오전 8시 18분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씨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겠죠. 남편의 긴 하루. 한편 남편 박 씨는 골프장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반자들과 함께 라운딩을 즐겼고, 골프가 끝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졌죠. 아마도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을 테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늦어졌겠죠.
박 씨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1시 20분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골프와 술자리로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 집 앞에 도착한 박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온통 어둠에 쌓여 있었죠. 불이 다 꺼져 있었던 겁니다. 여보? 박 씨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박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자신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깨어있곤 했는데, 아니 설령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안에 불을 모두 끄고 있을 리는 없었죠. 더욱이 자신이 이렇게 늦게 들어온다는 연락도 미리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죠. 박 씨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그가 목격한 것은 끔찍한 현장. 안방에 불이 켜지자 박 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침대 위에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된 채로 말이죠. 방 안 곳곳에도 피가 흩어져 있었고 그 참혹한 모습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 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니까요. 경찰의 출동과 초기 수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본 경찰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이 씨의 시신은 정말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얼굴과 목 등에 흉기로 인한 상처가 10여 차례나 있었고 특히 목 부분의 상처가 치명적이었죠. 나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목 경동맥 절단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간은 그날 오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범행 도구의 발견. 경찰은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옆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발견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흉기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우리 집에서 사용되던 부엌칼이었던 거죠. 즉, 범인은 별도의 흉기를 준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던 부엌칼을 사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부엌칼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지문 감식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범인의 행적 추적. 그럼에도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행적을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안방과 화장실 사이에서 피 묻은 슬리퍼 발자국이 발견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슬리퍼는 원래 집 안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범인의 행동 패턴을 추정할 수 있었죠. 범인은 집 안으로 들어온 후 먼저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슬리퍼를 신었죠. 그 다음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져왔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 씨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에는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서 피 묻은 손을 씻었고 슬리퍼를 제자리에 벗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너무나도 침착하고 치밀하지 않나요? 마치 이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지문과 DNA의 실종. 경찰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며 범인의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범인의 지문도 DNA도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집 안에서 그렇게 격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더욱이 범인은 화장실에서 슬리퍼를 신었고 부엌에서 칼을 가져왔으며 범행 후에는 다시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혀 지문이나 DNA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보안 시스템의 미스터리. 하지만 경찰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CCTV와 출입 기록만 확인하면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보안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어디에도 범인의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동 출입문에 설치된 CCTV에도,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도, 그리고 각 세대 현관문의 월패드에도 어디에도 의심스러운 인물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CCTV 분석의 실패?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갔는데 그 어떤 CCTV에도
범인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던 거죠. 혹시 CCTV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확인해봤지만 모든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제대로 찍히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분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혹시 범인이 차량을 이용해서 아파트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생각해본 거죠. 이 아파트는 5개 주차장이 없어서 모든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차단기를 통과해야 했는데 이때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남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의심스러운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출입 기록의 철저한 분석. 경찰은 더욱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혹시 카드나 비밀번호를 사용할 때 저장되는 로그 기록을 누군가 삭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런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삭제되거나 조작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렇다면 범인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경찰은 시간대를 확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 씨가 골프를 치러 집에서 나간 시간은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20분경에 돌아와서 시신을 발견했죠. 이 시간대 동안 어동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 찍힌 사람은 총 188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188명의 행적과 당일 알리바이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렇다면 혹시 범인이 미리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숨어 있었을까요? 경찰은 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건 발생 일주일 전까지의 CCTV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옥상 침입 가능성 검토. 그렇다면 범인이 다른 경로로 침입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경찰은 옥상을 통한 침입 가능성을 검토해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5층 옥상에서 14층까지 줄이나 벽을 타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 줄을 매는 흔적이나 기타 침입의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당시는 초겨울 날씨였습니다. 11월 중순의 이른 아침. 사람들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을 리도 없었고 설령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창문을 여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집 안에 있던 이 씨가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경찰은 옥상을 꼼꼼히 조사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계단 혈흔 검사.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단 전체에 대한 혈흔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1층에서 15층까지 모든 계단을 조사한 거죠. 혹시라도 범인이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다가 피를 흘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부범 가능성 검토. 그렇다면 범인이 아파트 내부에 있었을 가능성은 어떨까요? 경찰은 이 가능성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당시 어동에는 총 48세대가 입주해 있었는데 경찰은 모든 세대에 대해 혈흔 반응 등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범인이 아파트 주민 중 하나라면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증거를 처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런 흔적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직 입주가 안 되어 비어있더니 3층까지도 사사치 뒤져봤지만 역시나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 조사. 그렇다면 혹시 이 씨와 다른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아파트 경비실과 입주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죠. 어떤 입주민이 아파트 옥상에서 고추를 말리는 것 때문에 이웃과 다툰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겁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주민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실시했죠. 하지만 결과는 진실 반응이었습니다. 즉 그 주민은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의 알리바이 확인. 그렇다면 혹시 남편 박 씨가 범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이런 사건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가는 모습도 CCTV에 찍혀 있었고 밤에 돌아오는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골프장에서의 활동과 이후 술자리도 모두 동반자들에게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편이 나간 후 지인과 통화할 때까지 이 씨는 분명히 살아있었다는 점입니다. 오전 8시 18분까지는 확실히 생존해 있었던 거죠. 따라서 남편에게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원한 관계 조사? 그렇다면 부부가 누군가의 원한을 샀을 가능성은 어떨까요? 경찰은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비교적 조용하고 평범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거나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었죠.
경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고 했지만 범인과 관련된 그 어떤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 이것은 강도가 아니다. 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범인을 찾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단서들을 통해 범인의 정체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었거든요. 먼저 이 범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품을 노린 강도들에게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 침입이 쉽고 범행 후 도주하기 용이한 곳을 노리죠. 그리고 고층보다는 저층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고층 아파트는 범행이 발각될 경우 퇴로가 쉽게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보안이 철저한 신형 아파트는 강도들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특히 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모든 조건이 강도가 선호하지 않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춘 신축 아파트, 그것도 14층 고층. 강도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조건들이었죠. 더욱이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도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범인이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훔쳐간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죠. 심지어 침대 위에는 고가의 명품 시계가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보통 집안의 귀중품은 안방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범인은 안방은 그대로 두고 작은 방만 뒤졌던 거죠. 이것은 범인이 강도로 위장하려고 연출했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서, 범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현관문이나 창문을 강제로 연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즉, 이 씨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는 뜻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범인이 평소 이 씨와 안면이 있거나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더욱이 범인은 집 안으로 들어온 후 태연하게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이때 이 씨는 안방에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낯선 방문자가 아침 일찍 찾아온다면 당연히 경계할 겁니다. 더욱이 그 방문자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보통은 거부하거나 최소한 의심스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이 씨는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거실에 있지도 않고 안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범인이 그만큼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세 번째 단서, 범인은 아파트 내부에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 범인은 아파트 내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했다면 어디에든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었죠. 2중 3중으로 된 보안 장치를 뚫고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피해갈 확률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보안 장치에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것은 범인이 애초에 아파트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범인은 이 씨 남편의 생활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골프를 치러 나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평소 부부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었거나 최소한 그들의 일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아파트 내부인이라면 어떻게 월패드의 감시를 피해갔을까요? 복도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면 월패드에 자동으로 방문자의 얼굴이 촬영됩니다. 이걸 피해가는 유일한 방법은 초인종 대신 노크를 하는 것뿐입니다. 아파트 내부인이 계단을 통해 14층으로 올라와서 노크를 해서 현관문을 통과했다면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단서, 철저히 계획된 범행. 이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범행이었죠. 범인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정말 세심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해오지 않고 집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슬리퍼를 이용할 정도로 주도 면밀했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씨가 흉기에 찔려 많은 피를 흘렸다면 범인에게도 적지 않은 피가 튀었을 텐데 범인은 어떻게 그 증거를 처리했을까요? 범인이 화장실에서 피 묻은 손을 씻었다고 해도 옷에 묻은 피까지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더욱이 범인이 그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갔다면 분명히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인이 집 안에 들어올 때 미리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을 가능성입니다. 아니면 집 안에 있는 옷을 입고 나갔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범인이 화장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나와서 범행을 저지른 후 몸을 씻고 다시 옷을 입고 나갔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든 범인은 증거인멸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단서, 범인의 신체적 특징. 마지막으로 범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은 이 씨의 얼굴과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목의 급소를 노렸지만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하고 10여 차례나 찔렀죠. 그 과정에서 이 씨는 양손으로 흉기를 막으려 했고 그래서 방어흔이 11개나 생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범인이 완력이 강한 성인 남성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찌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한두 번의 공격으로도 충분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10여 차례나 찔렀고 피해자도 충분히 저항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완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사람, 즉 노약자이거나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다른 단서들과 종합해보면 범인이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이용했고 이 씨가 전혀 경계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도 범인이 여성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합니다.